오늘은 정신질환 종류 그 네 번째 시간,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양극성 및 관련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양극성 및 관련 장애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 간의 증상, 가족력, 그리고 유전적인 측면을 재평가하여 DSM-5에서 우울장애로부터 분리되었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장애 사이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양극성 장애가 있고, 순환성 장애,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양극성 및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1. 제1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증사파의 핵심적인 양상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어야 하며, 진단 기준 B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을 만족합니다. 만약 기분이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것 대신 과민하기만 하다면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의 증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조증사파의 기분은 행복감에 차 있고 정상에 올라간 느낌 또는 고양되고 즐거운 상태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조증사파 동안 개인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가된 자존감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수면 욕구의 감소입니다. 언변이 빠르고 쏟아내듯 말하며 목소리가 크고 중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합니다. 의기양양한 기분, 과도한 낙관주의, 과대감,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은 흔히 파국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에서 초발조증, 경조증 또는 주요 우울사파가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약 18세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어떤 연령에서든 발병 가능하며 단일 조증 사파를 경험한 사람들의 90% 이상에서 추후에 다른 기분 사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제2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회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 그리고 1회 이상의 경조증 사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우울 사파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경조증 사파는 최소 4일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조증 사파는 주요 우울 사파에 관해 후에 나타나는 수일간의 유쾌한 기분 및 에너지와 활동의 회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후반부터 성인기 전체에 걸쳐 시작할 수 있지만 평균 발병 연령은 20대 중반으로 제1형 양극성 장애보다 약간 늦고 주요 우울 장애보다는 빠릅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에서 평생 동안 발생하는 기분 사파의 횟수는
주요 우울장애나 제1형 양극성 장애보다 많습니다. 3. 순환성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기분의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기분 장애로서 서로 구분되는 다수의 경조증 기관과 우울증 기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2년, 아동 청소년은 1년 동안 증상은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하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성 장애는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울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울장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SM-5와 달리 이 장애 우울장애는 앞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환의 공통 양상은 슬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있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기간, 시점 또는 추정되는 원인입니다. 우울장애의 종류에는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장애들이 있습니다. 1.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만성적인 고도의 지속적 과민성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과민한 기분은 두 가지 두드러진 임상적 징후를 보이는데 첫째는 빈번한 분노 발작입니다. 또한 가정 및 학교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최소 1년 이상 발생합니다. 고도의 과민한 기분의 두 번째 징후는 분노 발작 사이에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민한 또는 화가 난 기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시간 동안 나타나며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10세 이전이어야 하며 이 진단은 발달 연령이 6세 미만인 아이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증상들은 체중 변화와 자살 사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존재해야 합니다. 우울 기분이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존재해야 합니다. 필수 증상은 적어도 2주 동안의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사춘기에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양극성 질환은 1회 이상의 우울사파로 시작하며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추후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됩니다. 3. 지속성 우울 장애 기분 저하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증상은 적어도 2년 동안,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적어도 1년 동안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하루 대부분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DSM-4 진단 기준에 따른 만성 주요 우울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를 통합한 것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생애 초기, 즉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에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4. 월경전 불쾌감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증상은 불안정한 기분, 과민성, 불쾌감, 그리고 불안 증상이며 이러한 증상들은 반복적으로 월경 주기 전에 시작되고 월경 시작 또는 직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우울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6번째 시간 불안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구니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불안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불안장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안장애의 범주에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장애의 특징을 지닌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공포란 실제로 있거나 혹은 지각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지만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안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황발작 명시자,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인을 가진 불안장애들이 있습니다. 1. 분리불안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은 집이나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입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불안이 증가되는 시기는 정상적인 영유아기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이며 안전한 애착 관계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생후 12개월 전후에 아이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학령 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발병은 드문 편입니다. 많은 수의 분리불안 장애 성인은 분리불안 장애의 증상은 기억하지만 언제부터 발병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2.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선택적 함구증 아이들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른 아동이나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말이 없게 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5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사회공포증이 동반된 경우 선택적 함구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사회공포증의 증상들은 남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공포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질환의 특징은 공포와 불안이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포와 불안은 강렬하고 극심해야 합니다. 특정 공포증의 또 다른 특징은 공포 자극을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 공포나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때때로 동물에게 공격당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의 외상성 사건 이후나 다른 사람들의 외상성 사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익사하는 것 등을 목격한 이후, 또한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이 공포 상황에서 발생한 이후거나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보고 등의 정보 전달을 받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특정 공포증 환자는 그들의 공포증이 시작된 특정 원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주로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4.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핵심적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일으킵니다. 장애 기간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불안 장애의 발병 연령 중앙값은 13세입니다. 5. 공황장애.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13가지 생리적, 인지적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황 발작의 빈도와 심각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1회 이상의 예기치 못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공황 발작이 있어야 공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황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20에서 24세입니다. 6. 공황발작 명시자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13가지 신체적, 인지적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가 유형의 공황 발작이 있는데 예상되는 공황 발작과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 성인에서 공황 발작의 평균 연령은 대략 22에서 23세입니다. 7. 광장공포증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상황에 실제로 노출되거나
노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현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입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의 대부분이 불안 증상이나 광장 공포증을 공황장애 발병 전에 보입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17세이며 경과는 대개 지속적이고 만성적입니다. 광장 공포증은 치료받더라도 완전한 관해가 드뭅니다. 8. 범불안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 우려하는 예측입니다. 불안과 걱정의 정도, 기간, 빈도는 예상되는 사건이 미치는 실제 영향에 비해 과도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범불안 장애와 정상적 불안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첫째, 범불안 장애에서의 불안은 정도가 과도하고 전형적으로 정신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둘째, 범불안 장애에서의 걱정은 더 전반적이고 극심하고 고통을 주고 기간이 길며 유발인자 없이 발생합니다. 셋째, 매일의 정상적인 걱정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그에 동반된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 손상에 따른 주관적 고통을 보고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의 많은 수가 삶 전반에서 불안하고 예민하다고 보고합니다. 범불안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30세입니다. 범불안 장애의 임상적 증상은 일생 동안 거의 일관적입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박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그 7번째 시간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강박 및 관련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박적 사고 그리고 강박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강박 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들로 정의되며 강박 행동은 한 개인이 강박 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적 행동 또는 심리 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게다가 불안 장애와 몇몇 강박 및 관련 장애는 DSM-5 장애 순서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강박장애, 신체 이형 장애,
발모광, 피부뜯기 장애, 수집광,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강박 및 관련 장애들이 있습니다. 1. 강박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증상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의 존재입니다. 강박 행동들은 쾌락을 위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강박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19.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신체 이형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환자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외모의 결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과거에는 이형 공포증으로 불렸습니다. 지나친 반복적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는 집착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집착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며 보통 이들 모두가 존재합니다. 발달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16에서 17세이며 중앙값은 15세, 가장 흔한 발병 연령은 12에서 13세입니다. 3. 발모광, 털뽑기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털을 뽑는 행위입니다. 4. 피부뜯기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복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피부뜯기입니다. 진단기준 C는 이런 피부뜯기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수집광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물건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소지품을 버리거나 그들과 분리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수집광 환자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며 그것을 버리는 예상을 하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집광 환자들은 물건들을 모아서 쌓아두고 이런 행동은 물건을 원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 만큼 생활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강박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